하승수 변호사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시다가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진 30년 전이 되네요. 그동안 시민활동에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참여연대에서 상금 변호사, 협동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소액 주주운동, 조세개혁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등 주로 국가나 시민사회의 재정 분야, 조세 분야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법대 교수로 4년간 그, 그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지내셨고요. 정당 활동으로는 지금은 돌아가신 녹색평론의 김종철 대표님과 함께 제가 알기로 녹색당 창당에 참여했고 그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셨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녹색당 평당원으로 있으면서 시민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세금 도둑 잡아라 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 특활비라든가 등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등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 언론 매체 뉴스타파에서 전문위원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변호사님 자신의 소개에 따르면 농촌 활동,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하승수 변호사님 소개를 드리고 지금이 거진 10분이 다 됐는데요. 변호사님께서 30분이나 3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그러면 한 45분? 늦어도 50분 전에 발표를 끝내주시고 그 뒤에 질문 한 4, 50분 정도, 1시간 안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예, 공유하고 예, 예. 예, 아이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강치원 교수님으로부터 여기 요청받은 건 몇 달 전인데, 마침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날이라다 보니까, 다들 좀 정신이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제목도 좀 바꿔가지고, 내란 이후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강의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어,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저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사태가 앞으로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어떤 상황, 정세를 빼놓고 지금 정치개혁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 소개는 이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활동은 이제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일이고요. 그걸 농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농촌 농민 농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최자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 감시하는 세금 도둑 잡아라는 단체 공동대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뭐 시민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가장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개혁하려면 필요한 게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네, 뭐 오늘 탄핵이 됐지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25년에 조기 대선 아마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이렇게 이제 정치 일정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을 때 이제 아마 의식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나 처벌 중심으로 정치권 논의는 흘러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수록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좀 지금 필요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중심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짚어야 될 점들이 제가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느낀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이 있고 진짜 맛있는 두 거. 번째로는 어떻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지금도 그 내란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오늘 국회 내, 뭐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반대, 뭔가 사실은 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걸로 나왔는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내지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 국민이 다 보는 과정에서 내란 행위가 네네. 일어났는데 어떻게 지금도 내란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단순히 그냥 내란 세력이 잘못했다, 처벌해야 된다, 이들을 좀 청산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엔 한 세 소주 하나 가지 정도 맥주 4개 드신 질문을 거죠? 잠깐 좀 지나갈 던질 때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냥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단은 한국 정치에서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그 명태균 씨 의혹이 제기된 게 있고 아마 이게 곧 뭐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간에 한국은 지금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신뢰성이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에서 이 여론조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마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굉장히 아이고, 많은 그, 약점이나 너무 고마워.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아유, 수사나 기소를 오랜만에 하지 뵙습니다. 않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반대 후보, 상대편 후보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동프로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그 이루어지지 우리 않았던 조국 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표 보면은 검찰의 2007년도에 선별적인 수사가 대형문조하고 윤석열에게 마음에 유리하게 상처가 작용했던 면이 입어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한편으로는 이게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검찰 개혁하고 정치 개혁이 그 따로따로 모임에서 나왔어. 동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너무 이 검찰 모르면서 개혁이라는 네. 문제도 한국 정치에서는 그랬구나. 굉장히 근데 왜 중요한 과제다. 조국 씨를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너무 아쉬웠어. 어쨌든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과반수가 안 되는 득표를 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흥사단에서도 활동했는데 한국 대통령 선거가 서울 결선 따라 투표제가 흥사를 미비되어 있다는 점, 이 점도 저는 좀 거기서 짚어봐야 되지 윤석열이 않을까 지지하는 싶습니다. 공동대표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공정과 자료는 해가지고 그 2021년 그 당시에 12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학교 도이치모터스 교수하신 주가 조작 분이 사건 공동대표 이 하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이게 2021년 12월이니까 바로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대선 직전이었고 이때 서울중앙지검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이게 김건희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건희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수사가 안 된 거죠.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선별적인 수사 기소, 검찰권의 남용 문제가 결국에는 한국 정치,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결선 투표제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결선 투표제가 대통령 선거에 도입이 안 돼 있지만 프랑스나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 20대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선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가 받은 득표는 48.56%고,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받은 표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한국에도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20대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심상정 씨를 찍었던 표가 뭐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결선 투표제가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극우정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 35%를 얻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서 2차 투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도 좌파 쪽의 연합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판데어 벨렌이라는 녹색당 대표 출신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스트리아 대선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1차 투표에서 좀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 그게 이제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예, 우리나라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가 안 되는, 그리고 0.73%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좀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론조사의 문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기소의 문제, 결선 투표제의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랐어요. 너무 아파서 해가지고. 나는 한 220에 30 나올 줄 알았어요. 글쎄. 그리고 예, 저는 213이라고 어디서 연락이 왔어. 지금 이게 어느 분 통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고 그럼 뭐 상당히 좀 마음 나쁘나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났구만. 그 박인호 선생님한테요, 최자영 교수님, 누가 좀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박인호 선생님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나와줘야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네, 일단 저는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좀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약간, 예.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뽑았던 게 어떻게 2024년에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점은 저는 이제 내년에 아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은데,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좀 논의하고 짚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친위 쿠데타 때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었던 한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그걸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냥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문제 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이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제가 그냥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일단은 군이나 경찰의 개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군 개혁이나 경찰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시적인 감독 시스템이 미비하다. 가령 경찰 같은 경우도 그동안 경찰 개혁의 결과로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에서. 근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도 비상임이고, 실제로는 이제 상임으로 있는 거는 경찰 출신이 상임으로 있고, 그러니까 경찰 같은 조직이 제대로 합법적으로, 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거는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위 쿠데타에 군대나 경찰이 동원되는데도 이런 비밀리에 동원되는데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감독이나 점검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군이나 경찰이라는 물리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민주적인 통제, 감시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가정보원 역시도 굉장히 많은 조직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뭐 군개혁의 일부이겠습니다만 방첩사, 과거의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로 이어지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라는 사실은 순수 대통령제 국가에는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국무총리가 사실은 완전히 껍데기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가 헌법상으로는 뭐 국무위원 제청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건 대통령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또 국무회의를 하지만 국무회의도 그냥 통과의례에 불과한 이번에는 뭐 국무회의조차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국무회의를 했다고 한들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심의나 의결이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회의 같은 기구들이 다뭐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헌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헌법은 미치광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권리 내지는 사고의 경우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사고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리적 뭐 무슨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중심의 친위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들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앞으로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뭐 제 나름대로 뽑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결함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탄핵 소추까지 가게 된 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시민들도 굉장히 눈물겨운 저항을 했고 국회도 민첩하게 그래도 대처를 잘한 편이고 가령 이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다른 분 뭐 또는 이제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는 분이 과연 이런 쿠데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어쨌든 국회가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 야당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과거하고는 달리 그래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려오는 지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들도 꽤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행히 잘 작용해가지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좀 더 치밀하고 빨랐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면 당연히 그 내란이 가능했던 친위 쿠데타가 가능했던 국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혁신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라고 되어 있고,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우리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71조의 문제점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경우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오늘처럼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경우를 권리와 사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권리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유고가 되는 건데 좀 명확한데 사고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과연 사고는 어떤 경우고 사고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전혀 조항이 없습니다. 가령 이번에 뭐 제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가령 이제 어떤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위원 다수가 만약에 반대를 했다. 근데 그 국무위원들이 그럼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수정헌법 25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령 뭐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에 바이든에게 2020년에 바이든에게 대선에서 지고 나서 왜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그 난동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25조를 1965년에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항을 보시면 사항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부통령이나 행정부 주요 공무원의 대다수가 상원이나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서면을 보내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대통령이 정신 이상이다. 정신 이상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위헌 위법한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통령과 연방의 주요 공무원들이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이의 제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원이 3분의 2 이상 표결로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이게 탄핵과는 좀 뭐랄까 요건이 좀 다르다고 하십니다.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탄핵의 대상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조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제안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이런 대통령의 사고, 권리 말고 사고에 대해서 좀 규정을 보완하자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그게 없는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해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 대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이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 또는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뭐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지가 않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완하는 규정들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2018년에 어쨌든 헌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할 때 이런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권한 대행에 관한 좀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의 제기를 하면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들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나라 헌법은 미치광이 대통령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견제 수단 미치광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가 대한민국 헌법 허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원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경우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제라는 걸 유지하는 이상은 이런 구체적인 대통령의 어떤 직무 정지나 권한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우리나라는 권한 대행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사실은 헌법에도 조항이 없고 법률에도 조항이 없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앞으로 제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걸 좀 억제하면서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또 윤석열처럼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악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에만 모든 걸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수정 보완하는 뭐 방법으로 이제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제가 소개하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소개하면은 일단 국무총리를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국무총리가 좀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지 않겠냐. 지금은 국무총리는 사실상 허수아비 총리가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모든 건 다 대통령실이 하고 그냥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이제 이 행정각부를 다 통할하도록 돼 있고 뭐 임명 제청권 이런 제청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총리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 추천이나 국회 선출제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많은 이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해왔던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는 거의 뭐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게 국무회의입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논의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논의가 안 됩니다.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라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면 내실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심의기구인데 의결기구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기관이 제대로 뭐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것, 뭐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아예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다면은 이 정도의 보완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내란죄를 저지른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비호하는 세력이 국회 내에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체 국민들의 75%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국민 21%만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이 특히 최소한 집권을 하는 정당, 집권을 목표로 하거나 집권하는 정당이라면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권성동 의원이 그저께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사실 오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사실은 찬성한 의원들이 12명밖에 안 됐다는 거 숫자도 너무 적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뉴스원이라는 언론에서 그저께 나온 기사를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특히 TK 영남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국민의힘 여기 보시면 보수층의 38%, 국민의힘 지지자의 54%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20%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 층이 특히 TK 같은 지역에 많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자기 당의 당원들, 자기 당의 지지자들, 또 TK라는 지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진위 쿠데타죠. 진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대구 경북의 일당 지배에 있다. 이 대구 경북의 일당 지배는 뭐 이건 부울경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의 일당 지배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여론보다는 자기 지역구 여론에 신경을 쓰고 오늘도 뭐 우모라는 그 국민의힘의 젊은 대구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법률가로서 자기는 탄핵이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게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전체 여론보다는 자기 지역구 여론에 신경 쓰고 자기 지역구도 국민 전체 여론보다는
자기 당 당원들 또는 자기 당의 지지층 여론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내란 수계임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국회 거의 3분의 1 가까이 정말 오늘 탄핵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통과된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대구 경북의 공고한 일당 지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한국 정치의 난맥상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일당 지배의 원인은 결국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제1야당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까지 포함해도 뭐 늘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야당 지지율이 20, 30% 나옵니다. 가령 경북의 뭐 영주, 안동 이런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보면 야당 지지율이 늘 선거 때마다 20, 30%는 나오거든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근데 문제는 승자 독식의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정도 선거는 거의 뭐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그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 그러니까 도의회나 대구 시의회는 당선이 불가능하고 야당 지지하는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야당은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20년, 30년 정치 활동을 해봐야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지 못하고 도의원도 되지 못하고 정말 운이 좋으면 구의원이나 군의원 한 번 하면 그것도 참 운이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야당의 정치적 기반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일당 지배가 뭐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고하게 존재하는 특정 지역에 강고하게 존재하는 일당 지배로 인해서 강고하게 존재하는 정치 세력이 결국에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어떤 진전을 좀 뭐랄까 좀 이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내년에 치러질 대선 또 그 이후에 있는 지방선거 이렇게 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 제도개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후보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거제도 개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일당 지배를 타파하는 거는 이건 한국 정치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당 지배가 타파되어야만 그 지역의 정치 세력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지금 퇴행을 보이는 이런 정치 세력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뭐 호남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만이 문제가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 세력 간의 견제나 감시, 경쟁이 가능해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치가 실현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한데 뭐 당장 내년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헌법 개정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감안해서 어쨌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제도 개혁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헌법 개정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다시 정리를 하면 내년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논의돼야 될 과제들이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나 처벌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점검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시민들, 특히 이번에 촛불을 들고 이런 탄핵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 다시는 윤석열 같은 다시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게 뭐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뭐 군 개혁,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이런 제도 개혁으로 좀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런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도 개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전 세계에 보여주느냐,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대선 전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입법까지 되기는 어렵다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대선 이후에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 지금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있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난번 2022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했었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다양한 민심이 반영된 선거제도 만들겠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패배를 했습니다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킬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 8월에 열린 민주당 전국 대의원대회에서도 이게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서 사실 작년 4월에 이런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민주당의 당 차원의 약속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올해 총선이 치러진 상태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키는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지난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한 약속이라도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논의돼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냐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병리평이라는 제도도 해봤고 또 준연동형 제도라는 것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좀 다 가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 4일 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제안했던 대안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대구 경북도당에서도 이제 제안했던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권역별로 대선거구를 나눠 가지고 대선거구라는 건 이제 최소 5명 이상, 5명 정도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를 나눠서 비례대표제를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게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서도 뭔가 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 보장이 돼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려면 이런 대선거구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민주당 광주나 대구 경북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법안 발의도 됐었습니다. 법안 발의도 했었고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탄 의원이 법안 발의도 했었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135명은 권역별로 뽑습니다. 근데 권역별로 뽑을 때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349명 중에 31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는 투표하는 때는 이 권역별, 그러니까 대선거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권역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권역별 투표용지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다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명부라고 해서 정당만 고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지만 정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르고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가령 뭐 5명을 뽑는 권역이 있으면 다섯 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그러면 소수정당 뭐 한 3% 5% 받는 정당은 의석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는 장치로 이제 별도로 조정의석, 보정의석이라는 걸 두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이제 가장 표의 등가성도 보장하고 지역 일당 지배도 깰 수 있는 무엇보다 이런 방식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방식을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투표용지입니다. 이건 개방명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A당을 지지하면 A당 지지 표시하고 A당이 된 후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당별로 배분되는 의석은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가령 A당이 뭐 30% 지지를 얻었으면 30%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A당이 배분된 의석 중에 A당에게 배분된 의석 중에 그 가령 A당에게 2석이 배분됐으면 그럼 누가 국회의원 될 거냐? 이 가 후보부터 타 후보까지 누가 국회의원이 될 거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타 후보를 많이 선택했으면 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그래서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으로 반영이 되고 또 그 정당이 얻은 의석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그 의석 중에 누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거냐와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까지도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아마 유권자들도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당의 일당 지배, 지역 일당 지배 현상은 깨지게 됩니다. 가령 이제 21대 총선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그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13석을 가져가고, 다 싹쓸이라는 셈이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경북에서도 민주당 계열이 3석, 정의당 계열이 1석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면은 일당 지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독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이 3석이지만 민주당이 경북에서 정치를 잘하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4석이 될 수도 있고 5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아예 1석도 못 들어가면 선거를 반복해도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란 정치 세력은 더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건 반대로 따지면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좀 선거제도가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제도 이 민주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번에 친이 쿠데타 때문에 문제됐던 뭐 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의 개혁과 함께 오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선거제도 위에도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너무 쏠려 있는 권한을 좀 배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2, 제3의 윤석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